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3월 2일 월요일인데 휴일이라 월요일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올 때 보니까 확실히 날이 밝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며칠 전만 해도 출근길이 좀 어둑어둑했었거든요. 네, 확실히 날이 밝아지고 뭔가 이제 달라졌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봄이 저벅저벅 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일상이 시작되거든요. 각급 학교가 개학하고 그러니까. 네. 네, 오늘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시작된 3월입니다. 그 첫 페이지 활기차게 넘겨볼게요.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휴일이면서 월요일인 오늘 아침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SNS에서요, 이 강호동 씨의 18년 전 먹방이 역주행을 하면서 이 두촌쿠에 이어서요, 이 제철 식재료인 봄동 비빔밥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먹거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비빔밥의 특성상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질 수 있고요. 양념장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 위험도 있는 만큼 섭취량과 양념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기를 앞두고 국세청은 조정 대상 지역 세무서에 전용 신고 상담 창구를 열어 5월 8일까지 운영합니다. 중과 적용 시 세율이 최대 75%까지 올라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4억 원 이상 날 수 있는데요. 다만 5월 9일 이전 계약 후 기한 내 양도를 하면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어서 매도 시점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적인 6천 시대를 연 코스피가 이란 전쟁과 신용 위기라는 겨박제를 만난 가운데 이 험난한 파고를 버텨낼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해 보고요. 여행 정보 탐색 트렌드가 블로그에서 너튜브 등 영상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지 탐색에서 너튜브 활용률은 5년 새 90% 가까이 급증한 반면에 이 블로그와 지인 추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국내 여행도 블로그는 급락했지만 너튜브는 식당, 숙소 선택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숙소처럼 비용 부담이 큰 이 선택에서는 여전히 공식 예약 플랫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반값 여행 혜택을 내놨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네,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이 아마 밤잠 설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이 타격을 받았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현재 상황과 현지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 중동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명명한 작전명은 이 장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메네이 집무실 부근을 정밀 타격해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 작전이 단행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악한 사람이 사라졌다며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장악하라는 메시지까지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 주요 도시뿐 아니라 이 카타르나 쿠웨이트, UAE 등 중동 내 미군 기지 14곳에 미사일과 이 드론 반격을 퍼부으면서 지금 중동에는 전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파장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될 위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미 이 통항 불허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입의 95%가 지나가고 있는 생명선입니다. JP 모건 등은 해협이 전면 봉쇄되면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인 유가가 단숨에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겨우 잡히나 싶었는데 다시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코스피 6천 시대를 연 우리 증시도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격인데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우리 시장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며 하락 출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이 중동 전쟁 하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욕 증시에서 시작된 AI 공포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최고 실적에도 주가가 급락한 건 AI 투자가 돈이 되느냐는 회의론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제업체 블록이 AI 도입을 이유로 인력 절반을 감원하면서 AI가 혁신이 아닌 대량 실업과 신용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이 디스토피아적 공포가 시장을 주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용위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영국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이 금융시장의 진짜 내관은 영국에서 터졌습니다. 대형 부동산 담보대출 업체인 MFS가 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데요. 미국의 제프리스나 아폴로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이 회사에 엄청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부실이 현재 미국 금융권으로 번질 것이라는 공포에 제프리스 주가가 9% 폭락하는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가상화폐 시장도 폭락하고 투자자들도 좀 눈에 띄게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한 위험 자산 회피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공습 직후 급락하면서 시총이 180조 원 넘게 증발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코인에서 돈을 빼서 이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숨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가 사실상 운명의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상황에서 고용 지표까지 꼬이게 된다면 시장이 바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꺾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길 거다 이런 낙관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란 지도부 유고로 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공존합니다. 또 이 장중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이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전쟁, 또 신용 위기, AI 공포, 고용 지표라는 이 사중의 파고 속에서 6천선 안착이냐 아니면 일시적 후퇴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전쟁의 포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이 고물가 시대에 여행 한번 가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부가 여행 경비의 무려 절반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역사랑 휴가 지원이라는 시범 사업인데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평창, 또 전남 해남 등 지정된 16개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면요.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대 10만 원, 또 2인 이상 단체는 20만 원까지 환급되니까 사실상 반값 여행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여행만 간다고 해서 모두 다 주는 건 아닐 텐데요. 신청 절차도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사전 신청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여행 전에 미리 지자체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실제 여행 후에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서 환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나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여행 전에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이나 지자체 누리집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은 지역 상품권은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환급된 상품권은요, 올해 안에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이 특산물 판매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맛있는 제철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가족들 선물 사는 데 쓰면 딱 좋겠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도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국민들에겐 알뜰한 휴가 기회를 주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모닝픽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는 그 법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그리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은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오늘 저희 함께할 주제는 이겁니다. 혹시 최근에 회전 초밥집 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고 싶네요. 아하. 자, 그런데 이 회전 초밥집을 갔다가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광어 20접시 다시 오지 마. 출입 금지 당했어요. 자,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하기로 했던 전 남편과 종종 가던 회전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주말이라 이른 시간대여서 그런지 저희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아, 배고프다 자기야. 우리 뭐 먹을까? 야, 광어 초밥 좋아하잖아. 그럼. 그거랑 뭐 연어 초밥이랑 시키고 뭐 더 먹고 싶은 거는 뭐 회전 초밥 나오는 걸로 그럴까? 먹으면 되지. 아유, 보너스 받았다고 막 쏜다. 아유, 너 맘대로 여기 먹는 거. 주문이요. 아, 예, 손님 주문하시게요. 여기 광어 초밥 20접시랑 연어 초밥 10접시 먼저 갖다 주세요. 예? 네. 광어 초밥을 20접시나 그거 다 드실 수 있어요? 남편을 뭘로 보고? 다, 50접시도 먹어요. 왜 그래요? 우리 남편 좀 대식가예요. 예. 그렇게 주문하고 기분 좋게 식사까지 마쳤는데 문제는 계산하던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저 손님,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앞으로는 저희 가게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저 여기 단골이에요. 아니 그건 아는데, 네. 아니 그렇게 오시자마자 초밥만 30접시 한꺼번에 주문하고 그것도 힘들지만 광어만 그렇게 많이 시키시면 이게 저희가 남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그럼 다른 메뉴도 같이 먹으라고 말하면 될 일이지 무턱대고 오지 말라는 그런 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손님이 왕 아니에요? 아, 손님이 먹고 싶은 거 시키는 게 그게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아무튼 앞으로 다른 데 가서 드세요. 그리고 저희 가게 출입 금지입니다. 광어처럼 생겨가지고 뭐야? 짜증나. 초밥 30접시를 먹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광어 초밥만 많이 시킨 게 문제였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될 일 아닌가요? 저희를 진상 취급하고 출입금지 시킨 초밥집 사장님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뭐야? 아니 글쎄 광어 초밥만 많이 시켰다고 출입 뭐예요, 금지라고 말은?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데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50대 주부 A씨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한 회전 초밥집을 찾았는데요. 광어 20접시 그리고 연어 초밥 1접시 이렇게 30접시를 주문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식사를 잘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계산을 하던 중에 사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사장은 한 번에 30접시를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어머. 광어만 많이 시켜서 남는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A씨는 사전 설명 없이 손님을 내쫓는 건 부당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이 난동을 피우거나 혹은 뭐 가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단순히 특정 메뉴를 많이 시켰다는 이유로 앞으로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출입 네.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어려워요. 왜? 판단이 저한테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자, 왜 어렵지? 이런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광어를 20접시든 30접시든 40접시든 먹었어요. 근데 이 광어가 제가 봤을 때 단가가 별로 안 나오는 품목 같아요. 그래서 광어만 많이 시켰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업주 측에서는. 그래서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광어 좀 그만 드십시오. 광어는 우리한테 별로 이문이 많이 안 남아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왜냐면 이걸 계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광어값을 지불하고 먹겠다고 하고 그냥 먹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맞아. 이 상황은 뭐냐면 다 먹었어요. 음식값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물론 뭐 변호사들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죠. 1인분 이상 뭐 주문 가능, 뭐 네. 1인 1메뉴 주문 가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럼 다 위법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그냥 계약자들의 계약에 청약이 있으면 그거를 승낙한 사람이 그냥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는 오지 마라. 사실 이 업주한테도
영업에 어떤 그 자유가 있잖아요.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고려해 본다면 다시는 오지 마라. 광어는 별로 남지 않는다. 이게 과연 위법일까? 뭐 처벌받을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해야지. 다시 그렇지. 오지 마세요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한 번에. 근데 이게 처벌에 이르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장 입장에서는 광어만 많이 시키는 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를 든 건데 이런 사정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고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강선신 변호사님과 제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하지만 저는 이 주인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어 20접시만 시키면 내가 남는 게 없으니까 오지 마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아주 크게 써붙여요. 그래 붙여놔야 돼. 광어는 몇 접시 이상 주문이 어렵습니다. 그러네. 이제 이런 부분에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메뉴판에 있어서 주문했는데 그렇지. 잘 먹어서 많이 주문하면 사실 가게 입장에서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건데 많이 주문했다고 오지 말라 하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마음에 상처도 입었을 것 너무 같아요. 많이 있죠. 그럼요. 앞으로 광어 못 시킬 것 같아요. 트라우마 생겼다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가게에서 사전에 크게 써붙이고 몇 접시 이상은 주문이 어렵다. 한 번에 많은 주문이 몰리면 그래, 뭐 다른 그렇지. 손님들에게도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광어는 1인당 3접시로 제한합니다. 라고 했다면 전 타당한 제한이라고 보지만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 메뉴판에 버젓이 있는 메뉴를 주문했는데 내가 이득이 많이 안 남으니까 다시 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건 전 법적으로 보더라도 정당하게 이 손님의 출입을 막을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 다만 동의하는 부분은 그랬다고 해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써붙여 놓으면은 다 되는 거면은 요즘 식당 가 보면 다 1인분 금지 뭐 다 대놓고 다 있어 써놓은 데 2인 많잖아요. 이상 가능. 이것도 업주가 자유로 한 거고 써놨으니까 이것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관련해서 정말 크게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한 맛집을 탐방하는 유명 너튜버가 이 여수의 한 백반집을 방문을 했는데 네. 그 백반집에도 1인분은 주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 식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문구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혼자 가서 2인분 무려 26,000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일이 터졌어요. 빨리 먹고 나가라는 식의 무안을 받은 겁니다. 식당 측은 여기는 혼자만 오는 식당이 아니야. 얼른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2인분 시켰는데도 식사를 막 종용을 한 거죠. 식당에 들어온 지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아유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2만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느냐. 나가라는 식의 면박을 줬던 사안. 그런데 이 영상이 또 고스란히 공개가 되면서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 영상 봤는데요. 실제로 손을 막 덜덜 떠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황하고 놀란 거예요. 뭐 1인분만 시키겠다고 우긴 것도 아니고 혼자서 2인분을 먹었는데 뭐 거의 먹자마자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 참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업주의 행동이 뭐 도덕적인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좀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의견을 그럼 고수하겠습니다. 어렵다고 본다니까요. 고집 있으신 분. 아니요, 어렵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걸 먹었어요. 가려고 하는데 너 다시는 오지 마. 혹은 왜 이렇게 안 나가요? 빨리 나가세요라고 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업주한테 어떤 처벌이나 책임을 물으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 고객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막 뭐 광어 트라우마 생겼어요. 그런 거를 이유로 어떤 뭐 위자료 청구나 이런 거 고려해 봄직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업주가 그런 행동을 못 하냐? 아니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여전히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업주한테도 헌법상 보장되는 행동의 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주의 행동을 어떤 법적으로 못하게끔 막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어떤 뭐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고서까지 내가 진짜 이 손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 하나만으로 어떤 처벌까지 이어진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건 지금 1인분이 안 된다고 해서 2인분 시켰는데 금방 먹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영상을 본 분들이 얘기가
2만 원 가지고 되게 그러네. 뭐 이러면서 좀 연박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실제로 그 해당 영상을 보면은요 너무 놀래서 그런 얘기 듣고 손이 막 벌벌 떨리는 부분도 그대로 녹화가 돼서 크게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사실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발언이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모욕이어야 돼요. 이 모욕이라고 한다면 뭐 욕설을 했다, 아하. 아니면 뭐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2만 원 갖고 뭘 그러냐 이런 취지는 사실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애매모호하구나. 다만 저도 또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모욕으로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전 이 정도라면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죠. 그리고 혼자 있던 상황도 아니고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테이블도 있었고 오히려 다른 테이블들이 너무 하신다 이렇게 제지를 하는 모습도 보여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보자면 이것이 모욕죄로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 피해자 입장, 이 고객 입장에서는 나 너무 상심이 크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물론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의 사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저도 뭐 가끔 이런 일 있지만 SNS나 뭐 리뷰 앱 같은 데 보면 후기 올리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이 집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럼 네, 뭐 제가 경험했으니까 뭐 이런 후기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또 이걸 보고 또 이거 영업방해야, 뭐 명예훼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하겠다 이렇게 맞서기도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이런 후기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억구가 되게 중요하겠죠. 뭐라고 올렸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는 이 집 절대 가지 마세요. 글쎄요, 이 집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런다고 해서 장 기자님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주관적 어떤 생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집 절대 가지 마세요. 시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글 한 글. 글 글을 거니까.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목적 자체가 진짜로 장 기자님이 받았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렸던 것 뿐이에요. 여기에 어떤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허위 사실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올린 거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장 기자님이 이 집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이유는 내가 뭐 탕수육을 시켰는데 바퀴벌레가 27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는데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오로지 그런 그 비방의 목적에 의한 허위 사실을 올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 많아요. 막 뭐 SNS나 막 그런 맞아. 리뷰 같은 거, 사이트 불친절하다고. 이런 데다가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업주 측에서 이거를 명예훼손이나 뭐 영업 방해나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어떤 문구가 사실에 기반했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처벌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식당 뭐 서비스 관련된 문제만큼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바가지 요금입니다. 심하죠. 뭐 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곤 네. 하죠. 뭐 지역 축제나 혹은 일부 관광지 식당에서 메뉴판에 적힌 것과 직접 나온 이 내용물이 너무 다르거나 혹은 결제를 할 때 가봤더니 가격이 껑충 뛰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바가지 요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횟집에서 네. 판매한 제품 사진이 논란이 된 건데요. 이 해삼을 한 접시에 7만 원에 판매한 겁니다. 옆에 휴대폰이에요? 네, 그렇죠. 진짜 양이 적다는 거 보죠. 그게 7만 원이라고요? 네, 저 정도의 양이 7만 원에 마이 판매됐다고 갓. 해서 바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죠. 네. 바가지 요금이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물론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니까 시가 표시가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이 해당 이 업체에 가서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 해산뿐만 아니라 뭐 멍게, 다른 해산물들도 제대로 가격이 표시가 되지 않은 점이 확인이 되어서 네. 이 만약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다거나 원산지를 네.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이때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는 네.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지는 사실 가게 입장에서 보자면 자유롭게 정할 수 그럼요. 있는 네. 측면이 있고요. 네. 아니 비싸다고 처벌된다고 한다면 우리 명품 다 처벌돼야죠.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예약을 할 때는 그 숙소가 25만 원이라 그래서 예약을
예약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가서 이제 결제하려고 보니까 다른 요금들 붙어가지고요 35만 원입니다. 이렇게 맞아, 그런 데 있어. 안내를 하는 경우 네. 그때는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내가 안내를 받고 간 가격이 있고 표시 게시판에 나와 있었던 가격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다르다. 추가 요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 사실 적시한 부분으로 보아서 이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눈앞에 작은 이득보다는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야 100년 가게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가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쏭달쏭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 봅니다. 네, 1호선 아니죠. 3호선도 아니죠. 아닙니다. 2호선 썰대 입구역입니다. 네, 오늘 썰은요. 네, 오늘 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은 현실이다. 뭐 연애할 때는 그저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함께 살려니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특히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누가 더 집안일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문제로 정말 예민하게 싸우고 맞아요. 다투게 되는데요. 오늘 사연 역시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네. 자, 저는 결혼 3년 차 외벌이 남편과 아이를 키우는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돈을 정말 잘 법니다. 세후로 월 1,00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다 주죠. 근데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밖에서 이만큼 벌어오니까 육아랑 집안일은 당연히 네가 다 하는 게 맞지. 처음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는 거, 살림하는 거 제가 다 도맡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버겁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며 소파와 물화일체가 되는데 전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고 밥 먹이고 치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노동은 일로 쳐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돈 잘 버는 남편한테 불평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까 봐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는 집안일도 인정받고 싶고 남편이 조금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욕심인 걸까요? 이거 진짜 예민한 문제긴 야, 하죠. 이 경제적으로 참 든든한 남편이에요. 네. 세후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버니까 너는 집에서 가사일 아이 보는 건 전담해라. 나는 집에서 좀 쉬겠다. 뭐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하다는 네. 거죠. 뭐 월 1,000만 원 벌어오면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육아가 진짜 퇴근이 없어요. 남편은 일 끝났다고 퇴근 난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소파 물화일체 돼 있어. 근데 집안일 육아는 솔직히 아이 좀 재우려고 하면은 집안일 남아있어. 마무리 하려면 애가 또 자다 깨. 엄마 재워줘. 알았어. 책 읽어줘. 잠들었어. 자다 또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또 깨. 또 왔다 갔다. 애 유치원 보내. 오면 유치원 또 전화 와. 또 뛰어가. 진짜 정신없거든요. 이걸 근데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은 남편의 그 태도가 저는 그게 너무 불평이 될 수밖에 야속하다. 없는 것 같아요. 태도가 네. 말 저는 한마디라도 저는 이거 남편 입장에서 네.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월에 세후로 1,000만 원 버는 거 이거는 이분이 결혼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 정도 버는 지가 오히려 더 궁금하고요. 무슨 일일까? 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진짜 뭐 제가 넘겨질게 뭐 주식 트레이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이라면은 신경이 되게 예민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일하는 시간 동안. 그러면은 월 1,000만 원 그럼 버는 남편 대신 편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밖에서 힘들었다 이거. 받기 힘들었다 이거지. 1,000만 원 버는 게 이게 일반인들 쉽지 않다. 그거 아니거든. 아주 좀 진짜 신경이 예민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그 두 분은 가사 분담 어떻게 하세요? 아우 저희는 뭐 저희 어머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음식을 하시고 제가 뭐 집안일 뭐 청소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남편도 가사일 너무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장 보는 거 인터넷에서 쇼핑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그러다 또 제 집안일 힘들면 자기야 빨래 좀 넣어뒀대요. 그러면 알았어. 청소기 좀 돌려줬대요. 이러면 그러면 우리 딸이 그래. 엄마 목소리 듣기 싫어서 해주나 보다. 해줬대.
사랑해요. 애교 네. 표현만 탁탁 다 알아서 해줘요. 어. 그러니까 가사 분담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아니 저는 뭐 그냥 아내가 시키면은 그냥 군말 안 하고 군말 안 자기 하고 흡수 그냥. 버리고 와. 예, 뭐 네. 아니 그 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 가서 그냥 버리고 오고 예, 시키는 자동이에요? 거 그냥 딱딱딱딱 하면은 네, 잘하지. 평화롭습니다. 맞아. 네. 그 집도 외벌이는 아닌 모양이네. 저 아내도 돈 벌고 막 이러니까 같이. 같이 하니. 예. 그러니까 근데 다 아내가 분담하는 거예요. 아내가 더 위에 상관인 것 같고 네. 저 밑에 약간 부하 직원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고 아, 그렇구나. 아, 요즘은 뭐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저희 집도 비슷하게 각자 하곤 하는데 아니 근데 다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사실 앞서 수림 씨 이야기한 것처럼 태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36개월 미만 아이를 키우는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 파트너로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응답자의 75%가 육아 문제로 나는 지금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네. 갈등을 겪는 이유로는 남편이 감정적 또 정서적으로 위로해주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육아는 아내 담당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등이 갈등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진짜 독방 육아하는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서러울 때가 몸 힘든 거는 괜찮대요. 육체적인 건 괜찮아. 근데 남편이 아니 나 돈 벌어다 주잖아. 집에서 집안일하는 게 뭐가 힘든데 이렇게 집안일의 노고를 무시할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 서럽고 대못이 막 쾅쾅쾅 박힌대요. 너무 네. 힘들대요. 근데 이 남편들도 또 할 말이 많아요. 이제 그런 남편들도 안 좋은 남편들도 있지만 네. 또 착한 남편들은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막 그 아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어서 좀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아내가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 잔소리. 야, 그 구사리 뭐 그러면은 다음에 도와줄 때 되게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시키기 전에는 또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러는 이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잘못해야 돼요. 그게 안 시키거든요. 에이 그러면 안 돼. 잘하면 또 시켜요.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역시 형님입니다. 또 도와줘야 돼. 이 남편분은 근데 나는 밖에서 번다. 그것도 잘 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건 네가 좀 해라. 뭐 이런 건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옛날엔 그 가부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장하고 가부장은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양 그리고 대표성 이게 특징이라고 알고 네. 있다면 가부장은 통솔과 지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게 떠오르는데 요즘 사실 가부장 다 죽었죠. 그래. 근데 가장이 이 사회에 또 다른 하나의 이 일터를 넘어서서 가정에도 함께 하면서 공동 육아도 하고 또 가사 분담도 하고 또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 어려운 게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버는데 이제 후로 월 1,000을 벌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은 거저 들어오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손발 움직이고 나의 그 땀구멍, 뭐 콧구멍, 눈구멍 다 열어서 움직여야지만 내 손에 결국은 돈이 잡히는 건데 근데 그만큼 노동의 양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 보는 건 쉽냐? 네. 아니면 가사는 쉽냐? 그래도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게 이 애 보고 그다음 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이 넓으냐 좁으냐, 애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그리고 이 아내가 몸이 약하냐 힘이 좋으냐, 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움이 필요할 거는 이제 서로를 좀 배려하는 거, 또 위로하는 장면이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아주 간단하게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내가 바깥에서 돈을 버니까 당신 안쪽에서 집안일을 다 담당해라. 이게 지금 시대에는 약간은 결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친한 언니 보니까요. 네. 아주 적은 돈이라도 내가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활비 많이 받잖아 이랬더니 아니야. 집안일 힘들어서. 그 돈은 내가 쓸 때 좀 눈치 보인다. 아 그래서 적게라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사연 보니까 이 아내분도 좀 잘 말을 못해요 남편에게. 맞아. 그거 왜 이런 걸까요? 아니 일단 뭐 장예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가사라고 하는 것과 바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에 다녀서 어떤 월급을 받아오는 게
사실 일의 강도가 어떤 게 더 센지는 사실 우리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절대 비교가 어려운데 이 둘 간에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이 가사가 눈에 얼마나 보이는가.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인정받을 만한 여지가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가. 근데 직장을 다닌다는 건 월급이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사 노동은 이 명확성이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있는 거라 잘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지점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월급은 다른 집 남편 얼마 버냐. 우리 집 남편 얼마 버냐. 요거 비교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다른 집 여자들이 어떻게 치우고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비교 항목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절대 비교해서 나는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난 더 일을 많이 해. 당신은 일을 안 해서 하니까 혹은 뭐 당신이 더 일을 많이 해. 이렇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좀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죠. 좀 살펴주려는 마음, 이런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지점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집은 나는 참 행복하다.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준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집은 각자 힘들지만 각자만 힘든 것 같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지. 고립이 되고 서로는 보이지 않게 미워하게 되는 이런 양태가 좀 벌어지죠. 네. 그러면 누리꾼들은 이 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들을 하고 생각들을 했을까요? 네, 아주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외벌이라면 집안일은 주부가 도맡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집안일은 그렇다 쳐도 육아의 핵심은 감정 교류인데 돈만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집중을 하느냐, 또 육아라는 가치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 아이 낳으면 막 알아서 다 큰다, 쑥쑥쑥 큰다.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딨어요. 옛날 4남매, 6남매, 8남매 그러면 지들끼리 그 첫째가 둘째 봐주고 둘째가 셋째 봐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외삼촌, 외숙모, 이모가 봐주고 아랫집, 윗집, 옆집 사람들이 다 봐주고 대식구였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대가족이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애를 누구 맡길 데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한테 맡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가사일 전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벌이하면 집안일을 아내가 하는 게 국룰이다. 이런 섭섭한 말은 이건 금기시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 아버님 세대들 보면은 네. 돈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다가 이 자녀들이랑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맞아요. 나이가 들고가 막 그러면 되게 네. 서먹서먹해지고 막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남편분들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은 그 자녀들이랑 뭐 이렇게 좀 뭐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 육아도 좀 참여해야 참여하시고 돼요. 뭐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가사를 절반씩 딱딱 분담해서 나머지 반 안 하면 손도 까딱하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월 1,000을 번다면서 그러면 가사 관리사를 쓰면 어떻겠냐 이런 해결책도 제시가 됐어요. 네. 맞아, 맞아. 이게 뭐 월천 쓰면 도움이 써라 뭐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건데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노동의 양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쓸 수 있으면 쓰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싸우는 거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림이 좀 서툴고 어떤 사람은 또 육아에 조금 서툴고 어떤 남자는 또 돈 버는 데 서툴고 어떤 여자는 또 맞벌이를 하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집집마다 지금 환경이 다양한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간에 시대마다 공정이 조금 달라요. 또 세대마다도 공정이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는 과거 우리가 바깥일 안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안사람 바깥사람을 이야기하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바깥에서 돈을 정말 힘들게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벌면서 집안일의 가사를 정확하게 좀 당신이 혹은 육아를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가 되었다면 그렇죠. 합의가 되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공정 안에 빠짐없이 그 한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그 마음 또 인정해주는 마음 그 마음은 아무리 1대1, 5대5로 일을 나눠도 한결같이 적용돼야 되는 정말 그거야말로 국룰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오늘 한 줄 댓글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한 줄 댓글 이렇습니다. 부부의 공정은 위로와
인정해서 시작한다. 아, 맞는 말. 그래야 우리 사회는 위로 인정 합쳐서 위인전을 함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외벌인데 저희 집사람 지금 일어났나 모르겠네요. 아, 왜 그래? 잘하시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3.1절 대체공휴일인 오늘 외출하신다면 비눈을 막아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눈이 내리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6.8도로 높게 나타나 있지만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내릴 눈의 양 보시면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많게는 40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 15c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내륙은 경기의 최대 7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가 예상됩니다. 중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남부는 내일 오후면 그칩니다. 특히 이번 눈은 강원 산간에 집중되는 만큼 강원 산간에는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경기와 강원, 경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가 집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온화했던 주말보다는 낮아집니다. 한낮에 서울이 7도, 청주와 대구가 8도, 부산이 10도, 광주가 12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눈이 그친 뒤에는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아침은 서늘하고 한낮에는 온화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만큼 바람이 강합니다. 그 밖에 전국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낙하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도 오는데 지금 일기예보 화면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막 날리는데 네. 바람이 제법 부나. 그러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 Save next channel A